그래서 저는 AX 시대의 브랜딩이란 디스커버리 드리븐 브랜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발견되기 위해서 설계하고 발견한 데이터로 진화하는 브랜딩이다라고 영상 작업한 거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이제 AI를 써서 만들었는데 어디까지가 AI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건 이거죠. AI는 만드는 능력을 민주화했습니다. 사용자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브랜드가 모두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AX 시대의 브랜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든 것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영상 작업한 거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이제 AI를 써서 만들었는데 어디까지가 AI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드전입니다. 아마 많이들 쓰실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은 무드보드에서 코드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일단 저희가 리서치에서 어떤 톤 앤 매너를 갈 건지를 결정을 하면 그걸 프롬프트에 녹여서 이미지를 한 장씩 만듭니다. 이것도 다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예요. 계속 생성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 정도가 모이면 보시는 것처럼 무드보드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만든 컬러보다 약간 한 톤씩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굳이 포토샵에 들어가서 색상을 원하는 대로 다시 맞춰서 수정한 다음에 여기다 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SREF 코드라는 게 나와요. 그 코드를 계속 넣으면 비슷하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쪽 이미지 보시면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SREF 코드 적용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건 앞에서 만들었던 SREF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 무드보드 기능이 최근에 헥스필드에도 들어왔어요. 나는 AI로 영상 작업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결제하시면 돼요. 헥스필드 결제하시면 되고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거기도 무드보드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이제 저희가 계약한 브랜드 무드보드를 만들어 봤는데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몇 장 줬더니 얘가 만들어줬어요. 이름이 사일런트 모닝 블루예요. 어떤 필터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각각 생성을 한 건데 톤이 비슷하고 잘 나왔죠. 그래서 이게 무드보드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고 계속 프롬프트를 넣으면 내가 나중에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지 않아도 톤 앤 매너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드보드를 만들고 나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저희는 주로 실사 영상보다는 어쨌든 모션 그래픽 쪽을 많이 만들어서 클링이라는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 이미지 넣고 두 번째 이미지 넣는 거예요. 퍼스트 프레임, 그 다음에 라스트 프레임이라고 하죠. 들어가고 나면 중간을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 넣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 넣어서 만들어서 얘를 이어 붙이는 거죠. 근데 보셨겠지만 AI가 만들어준 영상은 쫀득한 맛이 없어요. 모션이 일관성 있게 가긴 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니까. 사람이 한 땀 한 땀 모션 스피드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샥 지나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셨던 완성된 영상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션 그래픽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저 무드보드에서 코드를 잘 만드느냐가 시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일단 코드를 만들어요. 이따가 남 한 번 더 보시게 되실 거예요. 또 오랜만에 영상 작업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스레드에 올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올렸는데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했던 영상을 꽤나 구현을 잘 해주셨어요. 많이 써보신 분이고 아마 잘 아시는 분으로 보여요.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건 이거죠. AI는 만드는 능력을 민주화했습니다. 옛날에는 디자인하려면 입시 준비해서 디자인과 가서 정말 4년 동안, 2년 동안 수련을 해야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뭘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디자인뿐만이 아닙니다.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줄도 코드를 모르는데 개발을 합니다.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던 건 이런 거죠. 뭘 찾아줄래? 뭘 알려줄래? 뭘 만들어줄래? 보통 제가 AI한테 시키는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는 해줘 이거죠. 클로드 코드한테 다 해달라 그래요. PPT랑 가려주고 슬라이드를 30장 정도 만들어줘. 다 해달라 그래요. 위임의 시대. 예전에는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뭐든지 위임하는 세상이 됐고요. 위임을 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에이전트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내가 뭘 시키면 결제해서 우리 집에 배송까지 시켜주는 그런 세상인 거죠. 강의를 갔는데 그날도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AI 시대의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들으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운전하고 오는 내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브랜딩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AI를 쓰다 보니까 브랜딩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AI 시대의 브랜딩이란. 그리고 이 포스팅을 하고 나서 지금 강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게 제가 디자인에서 브랜딩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왜냐면 만드는 게 민주화된 이 세상에 디자인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고 사는 사용자 행동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나? 라는 걸 하나 보면 검색의 시대,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SEO의 시대라고 불렀죠. 그때는 보시면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여러 탭을 열어서 내가 눈으로 비교를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AI 검색의 시대는 이런 거죠. 질문하고 AI가 알아서 요약 비교해주면 후보 고르고 즉시 행동해서 사요. 근데 이것도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다 내 카드 갖다 해주고 저는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물건이 배달돼서 오겠죠. 그래서 지금 검색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SEO 시대에서 AI 검색의 시대로 다시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픈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열심히 한 거죠, AI랑.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냈는데 AI가 내 강의를 결제한 거예요. 너에게 도움되는 강의를 봤어. 그래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가 했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뭘 얘기를 하다가 사용자가 이제 얘기 그만하고 이제 자야 되니까 내일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픈클로가 심카드를 사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모든 허들을 해결하고 사서 방법을 찾아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월간 남친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보면 월간 남친이 전화하거든요. 가능한 얘기죠.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까지 얘기하기에는 저는 지금 현재는 SEO와 AI 검색 시대 중간쯤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 어둠에쯤. 그래서 오늘은 저기 관련된 브랜딩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EO뿐만 아니라 GEO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AI한테 물어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다지 나는 정말 GEO 전문가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뭔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AI 대부분을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 GPT, 클로드, 젠스파크, 퍼플렉시티도 초반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물어보고 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GEO라는 것들이 엄청난 마법의 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SEO를 잘 하고 거기에 이제 한 스푼이 더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6가지를 정리해 놓고 저희가 이제 운영해드렸던 브랜드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왜냐면 길게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 만드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태그라인은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거가 있는 주장, 구체적인 수치, 고객 사례, 인증 마크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전후 비교. 그래서 요즘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준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구조가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비교 가능한 정보. 그래서 뭐 공개를 주던 점수를 공개해 주던 아니면 다른 거라든 어쨌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일관된 아이덴티티. 근데 이거는 아마 디자인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 대행해 보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계정을 다 받으면 정말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되고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거기는 운영자가 다 다르거든요. 인스타그램 운영자 다르고 페이스북 다르고 블로그 다르고 유튜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때 타격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AI가 긁어갔을 때 일관되지 않으면 같은 브랜드로 보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브랜드명, 서비스명, 카테고리, 연락처, 정보 등등 모든 게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으면 AI는 죽은 사이트로 보고 죽은 브랜드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성, 주기성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업계 최고 서비스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디자이너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최고 수준의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AI는 그런 거 딱 질색. 재구매율 1위, 리뷰 1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걸 써줘야 되고 과장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지켜서 포스팅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GPT나 제미나이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나니까 실제로 그 동물병원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오셨냐 물어봤더니 AI 보고 찾아왔다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검색률이 좀 올라오더니 정말 실제로 방문한 고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브랜드 디자인을 해주신다면 단순히 이 디자인이 사용자한테 잘 맞나 뿐만 아니라 이게 AI한테 친화적인지도 같이 설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AX 시대의 브랜딩이란 디스커버리 드리븐 브랜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발견되기 위해서 설계하고 발견한 데이터로 진화하는 브랜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발견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발견, 내부 발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외부 발견은 이런 거죠. 얘기 드린 것처럼 AI한테 잘 발견이 돼야 돼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검색, 추천, 요약, 에이전트 응답 안에서 브랜드가 잘 포착되고 선택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내부 발견은 이런 거죠. 우리 브랜드만의 특징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요. AI를 쓰다 보면 얘랑 대화를 나누면서 미세하게 딴 길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없고 우리만의 특징을 계속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발견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취향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고객 관리하는 게 힘들었지만 사실 요즘 AI를 쓰면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리뷰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고객의 취향을 날카롭게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발견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계속 정교하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AX 시대의 브랜딩은 발견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브랜드가 모두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가 아니라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느냐, 무슨 이해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AI와 고객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답변지를 가지고 있느냐일 거고요. 세 번째는 신뢰인데 차별성이 신뢰가 되고 이 신뢰가 구매 예약 문의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구조를 다 설계해 두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습. 축적된 반응과 분석된 데이터가 브랜드 재발견 구조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설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도대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뭘 묻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컴퓨터 갖고 오신 분들은 찍어서 보시고 지금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저는 넣었더니 병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워낙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잘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는 놓치고 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동물병원 하루 입원비 이런 건 저희 사이트에 없었거든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에 고객들이 우리한테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애 배웠는데 아직도 브랜딩이 어렵습니다. 정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의 어원은 뭔지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무려 3,500년 전에 브랜딩의 어원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에서 왔대요. 불로 지지다라는 뜻이었는데 고대 노르웨이에서 태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양치기들이 자신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면 양치기들이 양이 막 섞여 있으면 누가 자기 양인지 모를 거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브랜드란 그런 거였겠죠. 이건 내 거야. 네, 그때 시절의 브랜드를 쉽게 말하면 이건 내 거야 라는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BC 700년경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 상인들이 이제 자기 도자기나 항아리를 가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다 보니까 누가 만든 건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장인 마크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사람들은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거는 동시에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하는 어떤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만들었어 라는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쟁이 많아지죠. 그 전쟁 속에서 사실 사람이 작고 멀리 있다 보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멋있는 인장, 문장들 다 이때 나온 거잖아요. 깃발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군이다, 너는 내 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브랜드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겠죠. 나는 땡땡 편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실제로 브랜딩이 엄청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였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기차가 발전하면서 여기저기 나를 수 있게 됐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보면 첫 번째,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똑같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품간 차별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손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근데 이제 딱 공장에서 만드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품질도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넣고 로고도 만들어 넣고 슬로건도 넣으면서 개성을 주려고 노력한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아졌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철도랑 증기선이 발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내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산지도 모르겠고 제조사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뭐가 생겼냐면 트레이드 마크가 생겼죠. 얘네 원산지는 어디야?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인쇄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신문과 잡지 광고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멀리 있는 소비자한테도 우리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와 브랜드의 역사적 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방팔방군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법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분쟁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온 게 상표법입니다. 미국에서 1870년도에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1875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브랜드를 법적 무효 자산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상표법이 도입되면서 브랜드는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나오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프로덕트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서비스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요새는 몇 줄이면 바로 어쨌든 프로토타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때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 자료를 붙여봤고요. 그렇게 1800년, 1900년도에 브랜딩이 크게 확산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게 브랜딩 엘레먼트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다 제가 여기서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요소가. 사운드도 브랜딩이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넷플릭스 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브랜딩이 엄청 확장되고 많은 요소들이 생겨난 것들이 보입니다.